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들이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 대통령 진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학생들 난리 났습니다. 학생뿐만 네. 아니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전부 다 지금 매우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아니, 뭐 도대체 이 사건은 뭡니까? 대통령이 막 이주호 교육장관 경제부총리? 이분도 지금 막 뭐라 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박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수능과 관련해 혼선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만 5세 입학 문제 그리고 주 69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도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정책 혼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 부처의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수능을 교과서에서 출제하라 그런 거예요.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라 그런 거예요.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수능, 그러니까 이제 물수능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좀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동안에 육모, 구모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 육모와 구모를 보았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11월인가요? 우리 그 수능 치러줄 네, 때 그 모의고사의 방향이나 수준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가늠자로 쓰였는데 갑자기 그거하고 무관하게 뭐 안에서 출제해라, 밖에서 출제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대통령 원래 한마디 하면 다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원래 노선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최종 종결성을 가지고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발언을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수능도 1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계속 혼란만 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더 웃기는 건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15일 날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수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어떻게 있냐 그건 운 좋은 애들만 그러면 또 대학교 가고 그동안 고생한 애들은 못 간다는 얘기냐 이제 이러면서 반발이 당연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막 말을 막 뱉어놓고는 이제 와서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지니까 갑자기 야 이거 이주호가 내 말을 또 잘못 전달한 거야 이렇게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맨날 잘못 전달했다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못했다 기자가 잘못 말했다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뭐 이번에는 입시 불공정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주호 부총리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수능 난이도 문제가 됐다. 이 사람 이러면 안 되겠냐면서 엄중 경고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공정한 변별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 사태까지 들먹였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입시 불공정이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인데 이주호 장관이 수능 난이도 이슈로 변질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한 번 던져놓고 반응이 좋으면 본인이 잘한 거고 네. 반응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은 중간에서 말한 사람이 잘못이고 말한 사람이 없으면은 듣는 사람이 잘못이고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기자가 잘못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가짜 뉴스고 이제 그런 가짜 뉴스, 식으로, 그렇지. 네. 더 나아가면 가짜 뉴스가 되고. 윤 대통령 지난해 7월 취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방향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했다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경질됐고요. 입학 연령 인하는 아동기 교육과 돌봄이라는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또 이 박순자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애꿎은 이제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을 했다. 네.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인데 지금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앞세워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부 장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69시간 근로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말 한마디 틱 던져놓고는 수습이 안 되면 네. 또 결국 그 사람이 잘못인 거야. 그 소관부처 장관이나 이런 담당자가. 그러니까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러면서 보완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이 69시간까지 해라. 원래는 120시간까지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69시간 하냐 사람이 죽는데 그 당시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야 니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딱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딱 캡을 씌워줘야지. 네. 이거 그대로 하면 어떡하니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번에 수능 관련한 발언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사교육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그 막자라는 취지가 실현이 되려면 이제 교육부와 이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렇게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 그냥 딱 그게 온 사람들이 대열을 맞춰가지고 답을 하고 막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래야 되나 보네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은 제발 좀 부하 탓 좀 그만하시고 본인이 좀 신중하게 좀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이런 파장도 예상하지 못하고 말을 보탰다면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네. 이게 수능을 내지는 이거 안 자식들이 요즘에 수능 시험 같은 거 보는 애들이 주변에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 그러신가. 이건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에 대해 뭘 한다고 앞뒤도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냐.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참네요.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사면 초과네요. 지금 소금 사재기 얘기가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뇌피셜을 통해서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이제 도덕성 관련해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만 뭐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우리만 가만히 있고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으니 오히려 핵패스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한다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금이 조금 빨리 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소금 사재기가 있네 없네. 왜 가짜뉴스 퍼뜨리네 이러면서 또 우리를 혼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거잖아요. 민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또?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광우병 괴담처럼 지금 축산농가에 입은 피해가 상당했었는데 지금 수산업 어민들에게도 또 이런 괴담을 통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 기사를 보면 소금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네. 마트 같은 데서 1인 1개 제한도 걸려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 사재기 징후는 없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 진짜 상황입니다. 그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네. 최란희님 수능만 혼란일까요? 모든 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즘은 누구 한 사람 빼고 우리 입은 무서워서 말은 쉬고 밥만 먹고 살아야겠네요.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소금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루어 짐작컨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으로는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때문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왜 갑자기 가격이 그렇게 급등합니까? 그 상황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게다가 김기현 대표 아들 네. 코인 파는 그런 회사의 임원이라 그러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먹튀 의혹이 단순히 있네요. 중소기업 직원으로 취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튀 의혹이 있었던 NFT,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 여기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경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대표라고 안 그러고 최고 책임자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물타기 해주는 기사 아니에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한 가상자산 업체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이 토큰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였다. 결국은 대표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투자자 관리의 핵심 업무를 도맡아서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0억 받아놓고 NFT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김기현 대표 아들에게는 네.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청년으로서 어때요? 이런 부분 좀 더 국회 차원에서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했던 것만큼 또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남을 막 비난해놓고 실제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 그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내지는 비난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들여다보면 한심할 때가 좀 많습니다. 네, 꼭 제가 뭐 김기현 대표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동희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은요,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 이거 정말, 저도 지금 수험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이 학생들을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정말 속상합니다. 자, 어쨌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전격 사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15일 날 이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처음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6월 모의고사 평가는 그 전에 다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감사가 시작이 되고, 왜 너 제대로 못했니?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평가원장이. 그러니까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대한 걸 갑자기 이렇게 네.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3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난 15일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이제 윤 대통령이 받은 후에 네,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라는 것을 좀 지시하고 다음 날 16일에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이후 이번에 평가 원장까지 사임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또 이렇게 사임하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최근 참모들에게 수능의 변별력을 기르는 킬러 문항에 관련해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이 수능 모의평가가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나 보죠. 이 문제 수준이 난이도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 처음에 왜 했는지부터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다 지난 6월 달 거를 잘못 냈네 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정부기관에서 뭐 하는 거에 아무도 이제 못 가겠어요. 방통위에서 그때 TV조선 심사하라 그래가지고 심사했다가 그분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이분도 지금 감사받게 생겼고 이러니까는 사실 이 원장 같은 경우에도 전격 사임해버린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검사 생활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며 대학제도 사회학적 부분을 포함해서 입시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면서 이제 대통령 발언이 이제 전문적이다라는 평가로 이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조국 부녀 혹은 조국 네. 가족 관련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거야?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매우 일방적이고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한 아마추어 발언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일타 강사들이 이게 너무 부적절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일타 강사한테 지금 다 몰려가서 또 댓글로 공격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수능 한 지 얼마 안 됐죠? 오래됐습니다. 어때요? 오래됐어요? 네. 난 수능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네. 되면은 진짜 이 입시학원이나 이런 쪽에 되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지금 평가원장의 중도 사태 큰일이 났는데 강태중 전 원장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0번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되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제 다들 지금 난리가 났군요. 네.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교육부는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출제 문제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제 12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도 예고가 되어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경질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나 물론 평가원장이 지난 정부 요직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좀 수능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보는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혼란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는 감사위원들이 모든 곳에 다 가서 그냥 본인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를 제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교육 전문가가 됐다는 것도 이상하고 뭐 관련된 자들 그냥 알아서 다 혼나다가 갑자기 옷 벗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고 감사원이 감사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 대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건데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일개 국회의원이 받고 안 받고는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방탄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이해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정권은 오포 정권이다. 네. 거의 국민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압구정 정권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그런 정권. 말도 되게 잘 만들어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정점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방탄 논란에 계속 있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전부 다 환호 내지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19일 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단 40분 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여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왔습니다. 또 이때 한 장관이 좀 미소를 띄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한 장관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다는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또 어떻게 실천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영장을 일단 청구를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지금 사실 어제 이 얘기 나오니까 백현동 수사를 비롯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관련 수사들이 많은데 그 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겠다. 뭐 이런 의지도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사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 지금 여야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응들이 나오죠?
네, 일단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이제 도둑이 매들고 호롱치니 경찰이 호통치니. 네, 호통치니가 난감하다. 뭐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다니 참으로 뭐 제명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정의당에서는 진즉에 이행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이행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정의당 의원들도 영장 들어오면은 딱 과감히 다 내려놓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 도둑이 매들고 호통치니 경찰에 난감하다.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보죠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총대를 맸으니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에게 올라가 있는 그런 이런 특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사모펀드 수사했으니 투자 전문가이고 국정농단 수사했으니 농단 전문가이고 노동조합 수사했으니 탄압 전문가냐 도대체 비전문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얘기가 네. 나왔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골라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하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뉴스 픽. 자, 오늘은 어떠한 뉴스를 어떻게 전달해 드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우리 한동인 기자가 멜랑콜리한 기분으로 가지고 온 뉴스는 무엇일까? 근데 내용은 전혀 멜랑콜리하지 않네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서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부여하는 투표권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김 대표님이 좀 짜더라고요. 네. 다 안 주더라고요. 뭐 노동 안 하면 임금도 주지 말아라. 불체포 특권도 뺏어야 된다. 또 건강보험 외국같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대로 혜택 안 주는 나라는 뭐 하려고 우리가 해결해 주냐. 건강보험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강상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러면 보험을 해결 안 해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일만 하고 아프면은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일단 주장을 보면은 일단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를 하더라도.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이 그거랑? 부분 관련해서는 네. 이제 외교라는 부분이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건강보험기금 관련해서는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보면은 일단 중국인을 비롯해서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은 현재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 가입자와 이제 그렇죠. 지역 가입자가 따로 네. 있는데 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뭐 퍼센테이지도 똑같고 이제 오히려 이제 부양자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인이 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네.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막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지고 나도 이 사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엄마예요 이러면서 막 병원 쇼핑하고 이게 옛날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실제 이들이 병원에 가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흑자라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는.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자꾸 딴 말을 하죠? 직장 가입자 쪽에서는 흑자인데 지역 가입자 쪽에서는 흑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값자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지역 가입자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지역 가입자 악용 사례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겠죠, 있기는. 네, 그래서 이게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였었는데 그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할 때 이제 가입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중국과의 관계 부분을 볼 때 굳이 여당 대표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이유가 있는지 야당 그리고 대표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평가를 보면 노동계와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이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고 지금 노동개혁 놓고도 가장 효과적인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다. 노동개혁이 저출산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그 기업들이 그 노조의 정치 투쟁과 불법 파업으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민이 답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예를 들면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아기들을 낳고 산다. 직원들이 간다. 네, 삼성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이제 고소득을 해야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의 아이를 낳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국내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공장을 지어라,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네. 뭐 근데- 그러니까 불법 파업 때문에 지금 떠나고 있다 아니 이런 근데 얘기를 하고 미국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대통령은 미국에 뭐 지어주기로 하고 미국에 다 투자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한 일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노동개혁이나 저출산 해결책이라는 거죠? 거꾸로 가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네. 난 정말 김기현 대표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40조 상당의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나라들의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좋은 기업들의 그런 관련된 것들을 미국이나 뭐 어디다가 다 갖다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봤자 몇 명 가지도 않을 거라 우리나라 노동개혁하고는 안 맞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무슨 노동개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출산 해결책이라는 걸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민이 답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민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된다. 이제 아니 그러려면 네. 자기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뭐 보험을 주면 안 된다느니 그 사람들이 혜택 못 받게 해야 된다니 그런 말 해놓고는 또 이민을 또 받아들여서 다문화를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은 그 이해가 돼요 지금 이 김기현 대표 말이? 아니면 한동희 설마 김기현 대표 이렇게 바보겠어요? 한동희 기자가 잘못 전달한 거겠지? 아니요, 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한 말 그대로 전달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 그리고 맞아? 어제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은 뭐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네. 전달 방식도 좀 문제가 이상했어요, 있다라는 진짜.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게 사실 여당 대표라든지 야당 대표라든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여당 대표가 이제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다던가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였고 그렇죠. 사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거 유세 차량에서나 할 법한 이런 제스처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혐오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노동 관련된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또 무시하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민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 얘기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어저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네. 뭐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 이것도 얘기하고 근데 별별 얘기가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별별 네. 얘기 다 해놨는데 이게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인지 야당 대표가 하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여서 솔직히 말해서 좀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이상한 데다가 민주당 사람들이 땅 팔아라 코인 팔아라 막 그렇게 옆에서 위안해거리고 여당 사람들은 잘한다 이래가지고 시끄럽고 난장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여당 대표인데 국정 운영 비전도 없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그거밖에 없죠. 부분인데 네, 30명. 사실 이 부분도 감축이 되면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특권이 일어나요? 국회의원들의 이제 300명인데 이제 뭐 10% 줄여서 27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간 권한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국회의원들이 뭐 무노동 무임금은 찬성은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뭐 저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역할은 하고 있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10% 감축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거는 말만이지 솔직히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지도 않는데. 네. 자, 중국인 건강보험 팩트 해보면 오히려 중국인들은 현재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실제 혜택은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오히려 흑자다. 네.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 둘로 나눠지는데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고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혹은 뭐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닌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혁신기구가 이제 어제 출범을 했는데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로 일단 2021년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 이 부분 동봉투 사건 관련해서 지목이 됐고 여기에 관련해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쇄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권 여사님이 김건희나 건보를 제대로 내야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꽂혀가지고 딴 댓글을 읽었네요. 자, 민주당 쇄신 돈봉투 사건 이거부터 해결하겠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여당과 정부가 그렇게 일을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야당인 민주당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러겠느냐. 야당이 잘 못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하겠다. 이러면서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다 법학전문대학원 전 교수, 변호사, 법률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네. 이해식 의원 한 명만 현역 의원이고 네. 다른 한 분은 이제 울산 쪽에 있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로 과연 쇄신이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김 교수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은 이제 공천과 관련이 없으니까 공천 과정에서 일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김은경 위원장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개파의 이익과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랩 2050 대표,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국회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등이었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다 교수 출신이거나 교수거나 뭐 법조인이거나 네. 이랬다는 게 사실은 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다 친명계, 3명이나 친명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혁신위원회 숫자를 늘려간다고 하니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도희 기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이것만 알아둡니다 라고 저희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안 그래도 저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 네. 엑스포 PT 네. 사우디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표 순서였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네. 해프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뭐 지각이야 또 대통령 나가서 이랬는데 대통령실은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자, 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기구 행사장에 지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영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PT를 끝낸 후에 우리나라 발표자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던 진행자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이후에 행사 담당자 직원의 손짓과 함께 홍보 영상이 먼저 상영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그냥 홍보 영상이 먼저 잠깐 나왔다가 또 뭐 끊어지고 이것도 문제지만 화면을 보면은 그 진행하는 사람이 문을 막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일단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남의 나라가 원래 이 발표할 때는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좀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떻게 된 걸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국내 선동 세력의 본질을 비판할 수 없으니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를 흘리면서 격까지 비판을 하는데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고요. 정상이 직접 PT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BIE가 윤 대통령을 정중하게 모시고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 의전 절차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시 PT하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뭐 그 영상에서는 이제 사회자가 사우디 발표 후에 입구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응시를 했고요. 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음 차례 대표단 발표가 앞서 뭐 기술적인 조정을 위해서 몇 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공지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틀어졌다가 다시 이제 멈춰지고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20일 현지 시간 20일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박람회 기구, 지금 BIE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부르죠. 이 총회 행사장에 우리 대통령이 정말 지각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일부 국내 선동 세력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모양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먼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랑 여당에서도 뭐 일단 영어 스피치에 대해서 좀 잘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굳이 영어를 했었어야 했냐 이런 그렇죠. 뭐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상 뭐 평가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태도도 조금 대통령실의 입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리 요즘 말 조심해야 돼.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언론에서는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이 이제 순방 기자들이 갔을 텐데 이런 해프닝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고요. 일단 영상에서도 대부분 빠져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 좀 중계하듯이 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일라이프님께서 제보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르몽드지에 한국 대통령 엑스포 PT에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르몽드지. 프랑스에서 열린 발간하는 그 르몽드지에서 그랬다는 거.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동관 그 자녀의 학교폭력 진술서 신고가 안 돼서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가 애초에 하나고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 당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하나고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당시 교원을 비롯한 하나고 측은 학폭 신고 위반, 의무 위반을 이제 그 논란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지금 그 아들의 학폭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피해 학생이 4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뭐 자기는 학폭 피해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작성했던 진술서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런 진술서들이 제대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되지가 않고 그냥 그거를 진술을 받은 상황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처음 얘기해 주었던 그 선생님 얘기로는 1학년 때 이미 학폭 신고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학폭과 관련된 진술서를 1학년 때 누군가가 작성했는데 그게 제대로 학교 측에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고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피해 학생 진술서 보존 관련 답변을 입수해서 살펴본 결과, 답변서에는 하나고는 2012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피해 학생 진술서는 본교에 접수된 문서가 아니고 본교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일단은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즉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고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라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일이 벌어지면은 학교 차원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고에서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군요. 당시 피해 학생 진술서는 본교에 접수된 문서가 아니고 본교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 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받은 거를 학교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장이었던 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교감이었고, 이 사건 뒤에 교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또 더불어 이제 당시 피해 학생의 담임 교사는 현재 이 학교 교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참, 네원. 자, 학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가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도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사하게 넘어가고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무력감에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드는 거고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뭐 하나고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부모의 재력, 부모의 권력, 부모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썩어가게 만드는지 좀 통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이슈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이렇게 휘발성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운동권이 사교육을 주도한다. 좌파들이 학원가를 점령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100억대 일타 강사다, 200억대 일타 강사다 이런 분들은 원래 진보가 될 수 없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색채가 원래 많이 강했던 분들이라고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막 바뀌었군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논란 발언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86그룹 이제 운동권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 문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이런 문제들이 운동권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김병욱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86 김병욱 의원. 네. 86 운동권 세대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있다.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사교육을 많이 주도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이제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뭐 정봉주 전 의원, 박정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학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분들 학생운동, 우리 민주화운동이죠 말하자면 네. 민주화운동 열심히 하다가 수배되고 전과 생기고 아무도 안 써줬어요. 취직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러 가고 자기 시험 봐서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 하시면서 사실은 그 생계를 유지하시고 처음에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잘 가르치고 똑똑하시고 이러니까 또 학원들이 잘 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래서 학원가를 좌파가 점령했기 때문에 수능 관련해서 킬러 문항 얘기하니까 학원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참. 조국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수시 모집보다 이제 수능 위주로 하는 정시 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해온 것이다. 그리고 수능 정시 자꾸 늘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뭐라고 했다던데 저는 진짜 이게 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게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메가스터디하고 이런 그 큰 대형 학원 난리 났잖아요. 네. 이 일타 강사님들이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가 아니 그분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학원 세무조사 받는다 뭐 무슨 조사 받는다 난리가 났고 그 일타 강사님들은 SNS 글 올리는 거 전면 금지당하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조선일보에서도 뭐 시계 가지고 이제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 예. 지금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시계 사는 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가해를 해가지고 고액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강사 선생님이 똑같이 강의료 뭐 몇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네. 봤는데 강의를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강의를 수강하면서 돈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찌라시로 돌았던 내용들이 이제 여당 국회의원의 입으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찌라시 하나를 보면은 네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정면 대결 의지가 확고하다. 이 과정에서 좌파 운동권 세력들을 연계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고 명확한 이제 뭐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 뒤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특정 학원 재벌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 것도 이주호를 타격하려고 하는 강남 네. 재벌 학원 세력들의 음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정책국장 관련해서 네. 이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런 걸 근거로 또 들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군요. 이거는 나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강남에 유명한 입시학원들 많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은 그 동네 사시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아이들, 선생님들 다 그러면 다 좌파예요? 그분들도? 그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가 사실은 구분이 우라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다는 말이 너무 심합니다.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 많이 다녀봤어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학원 많이 다녔는데 저는 뭐 제가 다닌 걸 떠나서 네. 여당 국회의원이 뭐 민주당이 배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요. 되는 건지 예. 이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닌지 제대로 확인된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 뭐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1일 날 사드 환경평가 관련해서 환경부랑 이제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이게 가짜 뉴스다. 이게 이제 부처에서 낸 보도 자료가 가짜 뉴스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입니다. 네. 이게 환경부와 국방부 이제 공동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보도 자료 제목이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완료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도 자료 본문에는 전 정부가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를 미뤘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달아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기자에게는 여당발 가짜뉴스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네.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전 정부를 탓하거나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좌파다고 막 이렇게 특정하게 프레임을 짓거나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지금 뭐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 뭐 지금 좌파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군요. 김세원님께서 강남 대형 입시학원 대표 결혼식장에 윤석열 대통령 화환 보냈던데 그건 뭡니까? 좌파에게 보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라는 구분 자체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노선 갈등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좀 현실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나는 도대체가 요즘 왜 이런지를 모르겠는데 사드 환경평가 관련해서도 뭐 전 정부가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를 미뤘는지 그래서 이 정부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다는 건지 이런 거를 안 말해주고 네, 전혀 없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전 정부에서 미룬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다 이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환경부 실무 책임자는 모른다. 국방부에서 설명하겠지 이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여기 관련 기자가 이제 국방부가 주민 달래겠다고 이제 종교단체까지 접촉했던 사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그렇죠. 했던 문재인 사실을 정부 때. 알고 네. 있음에도 이렇게 쓴 겁니다. 참 어렵게 사는군요, 다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들 신뢰가 자꾸 무너지게 되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보죠.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황보승 의원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부산 지역 공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서 부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금 사실 부산도 그렇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40곳이 사고 지역이다. 네. 당협위원장 공모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36곳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4곳을 보류해놨는데 일단 당협위원장 뽑는다고 했던 곳이 수도권, 서울 여기가 진짜 많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 충남, 뭐 세종 이런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 한 곳, 뭐 어디 한 곳 이렇게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안 된 곳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노원평. 네.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이 있는 그 부산 중영도, 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있는 강남 갑인가요, 거기가? 예, 그렇게 있고 하영재 의원이 있는 경상도 이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천을 위한 밑작업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막 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물갈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 측근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제 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뭐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결국엔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아니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성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 쪽에서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그런 걸 다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출신이냐, 대통령 라인이냐, 국민의힘 라인이냐, 이명박, MB 계열이냐 이것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부산 진갑의 이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이제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 이제 현역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박성원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 아니면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주진우, 뭐 이원모 이런 사람들은 어디 한 자리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검사 공천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주진우 뭐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그러니까 봐요? 이게 지금 검사 출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이제 기여를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검사 출신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꼭 공천을 시키겠다 네, 이런 그런 상황, 의지인 네. 거예요. 사실은 그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공천 안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검사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사실은 공천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도 받고 그랬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많고 실제 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또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우리 한동희 기자? 34살입니다.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세요. 안 늦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예. 싫어요?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긴 술을 너무 많이 먹었지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부산 지역 총 의석 수가 18석 중에서 15석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 중 절반이 교체된다는 건데 지금 큰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많겠군요. 네, 검사 출신들이 좀 많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노희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